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에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고서, 약간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던 글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어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김보경이라고 하는 패친이 쓰신 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할머니들 마음입니다. 소녀상의 눈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새누리당이라면 어떤 말을 내걸었을까? 아마 이렇게 썼겠죠. 우리 할머니들이 아픔을 고작 강남의 빌딩 한 채 값에 팔아먹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이 할머니들을 2번 죽였다. 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협상은 무효다, 재협상하라 이런 말이라도 썼을 겁니다. 그 말에 어떤 이들은 정확하게 반응하고 어떤 전선은 분명하게 그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활동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 말에는 내가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해도 될 말입니다. 네가 안타까워하는 건 우리 다 아니까.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 공세의 중요성. 다른 곳도 아니고 정당이라면 어떤 말을 하는 목적, 어떤 말을 하는 나의 위치, 어떤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정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대통령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닌 거 다 안다. 다만 너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해. 저기 유능해 보이면 따라 하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왜 그러면 안 되는가요? 저쪽이 유능한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나는 호전성이라는 걸 다 물에 말아 드신 듯한 저 야들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2자릿수 지지율도 안 되고 이제는 49%가 아니라 30%도 안 되는 곳에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호전적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얌전하게 범생이처럼 살아서 뭘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 마음 어루만지는 걸 하라고 선거 때 표 주는 거 아닙니다. 라면 한 그릇 팔아서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미친 듯이 치열한데 공적 자원을 뺏어서 재분배하겠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학생들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과격해 보여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요? 천만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늘어야 너무나 정상인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급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능해 보이지 않아서 표를 안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줘도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유능해 보이겠습니까? 무능해 보이지. 왜 저쪽에서 엄마 부대 같은 것까지 내세우고 있겠는지 생각해봐요. 그만큼 이 사안이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건데 발꿈치를 보여줘도 못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라고. 몇 천만 원을 주고도 걸 수 없는 세종로 거리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김보경 씨가 쓰신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야당이 너무 이렇게 얌전하니까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말이 막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나워지는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당과 여당의 지도부들은 지지자들을 싸움 붙여놓고서 위에서 우리는 배지나 서로 챙기자라고 하는 이런 어부지리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의 야당은 너무 얌전하지요. 자, 이렇게 얌전한 야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여당 10년의 경험이 우리 야당의 정치가들에게서 야성을 뺏어갔나요?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밖에 없고 실제로 싸워서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위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정말 의심이 많이 가는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김보경 씨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정확한 말. 사실은 많은 우리 야당 그 지지자들이 요즘 좀 약간 좌절하고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소녀연합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걸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옛날에 어버이연합이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 자식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대자연이라고 줄여서 불렀죠. 대한민국 자식연합. 이 대한민국 자신연합도 지금 이 효녀연합 못지않게 굉장히 발랄하고 재미있었지만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랬는데 효녀연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효녀연합뿐만 아니라 효자연합도 생기고요. 할머니연합도 생기고요. 예, 거기다가 심지어 커피연합도 생깁니다. 이건 효자연합 이런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핵심은 연합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어버이 연합이니 엄마 부대니 이런 것들에 맞서가지고 온 가족이 총출동한다. 예, 국가주의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집단들도 저쪽 편에서 이 가부장제의 핵심 두 천병, 그러니까 어버이와 엄마, 가부장적 국가주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동타격대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서 효녀의 효자의 할머니에다가 할머니 이런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던데요. 저도 역시 이런 언어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의표를 찌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녀연합은 일종의 유머 감각이죠. 효녀연합. 자식연합보다는 효녀연합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와 맞서는 어떤 주체지만 효녀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버이께 효도하겠다는데 어버이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지위를 획득한 그러한 가부장적 이름. 효녀라는 말이야말로 가부장제, 효녀, 효부, 효자라는 말, 가부장제의 핵심적인 또 다른 기둥이죠. 자, 이러한 기둥들을 효녀연합이라는 말로 끌고 나와가지고 웃기게 만들면서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장기판에 말처럼 굴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이러한 직접 행동,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면에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할머니들 마음입니다 같은 말랑말랑한 초콜릿 같은 솜사탕 같은 이런 카피나 쓸 줄 아는 그러한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치의 언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정치의 언어를 이건 참 착취입니까? 아니면 독점입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김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고른 곡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거북이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 세상을 일찍 떠서 되게 슬퍼요. 거북이가 불러주는 노차사가 불러서 히트했던 바로 그 곡이죠. 사계입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홍세아 선생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국민 TV 라디오에서 홍 선생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이 지금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로는 분열되고 있는 야당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선 전에 분열되는 것보단 100번 낫지 않느냐. 근데 지금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죠. 이름이 왜 국민의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민중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민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용어였거든요. 특별한 언어. 세계 이렇게 개념어 사전 이런 데도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운동사회가 낳은 특수한 종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시민,
독재에 저항하고 대부분 노동자라든가 또는 몰락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식화되어서 역사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민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민중의 당이라고 할 때는 이 민중의라고 하는 것이 민중이 만든 당, 민중을 위한 당, 민중에 의한 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당명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정당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이 도대체 뭡니까?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그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한국당하고도 똑같은 말이고요. 한나라당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국민의당. 왜 당 이름을 도대체 그렇게 짓습니까? 처음에 새정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노무현이 새로운 정치라고 말을 할 때 그때는 그 새로운 정치라고 할 때 정치에 관한 함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현재의 정치가 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새 정치로 가자라고 할 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철수가 새 정치를 부르짖을 때 도대체 무엇이 낡은 정치냐? 안철수가 낡은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 정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노무현 시대에는 김대중 정권을 포함해서 김대중의 정치를 포함해서 이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는 낡았고 이제 정말 진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자. 수직적인 정치에서 수평 정치로 가자.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 내용들이 있었지만 안철수가 민주당에다가 덜커덕 새 정치라는 말을 들이밀 때는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어죠.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가 짜다란 내용이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나 국민의나. 아니 도대체 왜 야당한다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새누리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국가 내부에서 가진 자들이 편을 든다라는 말이에요. 전체를 어떻게 아우릅니까? 누군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하면 된다. 즉 부의 총량이 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 된다. 모름지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다 많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의 탈락자가 되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나중에는 죽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하는 거잖아요. 진보하는 거고 진보정당 하는 거고. 그렇다면 더불어니 국민의힘이 하는 식으로 보다 다수를 포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좀 점검하고 옮겨 앉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수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다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쪽수로는 다수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다수입니다. 제가 그 콜트의 방종원 지부장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단순히 표만 봐도 새누리당 계열보다 언제나 야당은 합치면 많은 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게 맞거든요. 실제로는 콘크리트 지지층 35%라고 말을 하지만 65%는 새누리당 지지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지지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최대로 대통령 선거에 많이 투표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 포함해서 75%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5%가 남김없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75% 투표에 35%가 남김없이 투표를 하면, 자, 35 나누기 3 하면, 11.5 되잖아요. 곱하기 4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50% 되잖아요. 박근혜는 자기네들이 35% 콘크리트 지지층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러 나와가지고 그 표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당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으나 새누리당도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하러 안 와요. 이런 단순한 계산을 놓고 보더라도 야당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 하는 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들은 자꾸만 더불어니 국민의힘이 아니 우리는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하고 더불어 하기도 싫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누리표를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럴 여유가 있으면 우리한테 표를 줄 수도 있으나 너무 실망해서 표를 못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말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예,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클릭 중도 가야지만 가운데 있는 중도의 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도대체 누가 중도인데요? 새정치와 이 새누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잘하는 쪽의 편을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야당처럼 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야당 편을 들겠습니까? 야당이 우클릭을 한다면 이미 오른쪽에 가 있는 새누리한테 표를 주죠. 이런 멍청한 참 시엇 기억들이 우리 야당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제가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노혜경의 그 엽서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갑자기 막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노래를 얼른 한 곡 들으면서, 옆으로 새는 수밖에 없겠죠. 또 거북입니다. 자,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쵸, 여러분. 우리 이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우리 같은 시민들이 주인공인데,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이렇게 멍청하게 우리의 모든 자원을 까먹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좀 매운말을 우리가 욕은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표 안 준다 하고 발짱 끼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입니다. 주인공. 네, 거북이가 불러드린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하십시다. 자, 지금 이 모든 이 멍청한 야당의 행보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종북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심해졌는데, 툭하면 종북 하는데, 약간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사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북한이 옳다 내지는 북한이 잘한다, 북한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정말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진영들도 대부분, 네가 북한을 더 좋아하지라고 물으면 손사래를 칩니다. 바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상당한 알레르기, 상당한 트라우마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게 정치적으로 종북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북 프레임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좀 이 지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세게 못 나오는 것도 이 종북 딱지 붙는 게 너무 겁이 나서잖아요. 근데 종북 딱지가 도대체 뭘까? 페이스북 일부, SNS 일부에서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종하고 북하고를 합쳐놓으면 종북, 한마디로 그냥 시끄럽고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놀리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종북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것처럼 당 해산도 당할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되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종북 딱지가 붙으면요. 이러니까 무섭고 위축되고,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종북은 우리의 국정원이고 가장 심각한 종북은 박근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결코 외교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입지만 넓혀주고 있는 이러한 꼴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종북 프레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혜경의 그 엽세 같은 방송에서도 북한에 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분명코 이 남한이 처음에 선택한 체제가 북한의 체제보다는 우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지니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이 북한보다 우리가 다시 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하고 서로 적대적 경쟁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평화 공존,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경쟁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인민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한편으로는 대내적인 정치에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대적 공존을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체제 경쟁을 통해서 각자의 인민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희와 김일성은 서로 우리가 남한보다 더 잘 살아, 북한보다 더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인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의료보험 제도의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 박정희가 도입한 거, 또 그다음 박정희가 했었던 몇몇 이 복지 정책들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평화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는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독재를 가능하게 합니다마는, 독재자들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쟁, 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인민에게 좋은 일도 가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경쟁도 하지 않으면서 내부 국민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여가지고 괴롭히는 일에만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4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5차 핵실험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5차 정도에 가면 아마도 이건 뭐 수소탄이다, 원자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책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가끔 영화에 보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소형 핵폭탄 또는 미사일 꼭대기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소형 핵탄두, 이런 거를 개발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지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깝깝한 거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칼럼 중에서, 오늘 아침이 아니고,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칼럼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칼럼 한 편 있어서 들고 왔거든요. 김연철 박사라고, 부산 인제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북핵 문제의 이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글을 한겨레에 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김연철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안정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월츠는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평화가 온다고 했어요. 그의 핵평화론에서 핵무기란 보복당할 줄 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물론 너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월츠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한반도를 봅시다. 핵무기는 절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있는 불씨라도 꺼야 하는데 오히려 재래식 충돌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핵 억지력은 오히려 지역의 불안정을 격화시킵니다. 외교가 사라진 지 8년이 넘었지만, 외교가 사라진 지 8년이 넘었지만 해결할 생각이 없고 비난만 합니다. 대북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언제 대북 정책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대북 정책 존재한 적 있어요? 외교 사라진 지 8년 동안에 대북 정책 무슨 정책이 있었는데요? 반미할 것도 아니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도 꼭 한두 명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이 용인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박정희가 핵무기를 지금 우리가 반미하면 이건 제 해설입니다. 박정희가 죽은 이유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소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미할 것도 아니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도 꼭 한두 명 등장합니다. 평상시에는 중국 봉쇄에 나섰던 국가들이 북한이 핵 실험만 하면 중국만 바라봅니다. 중국의 대응이 과거와 다를 거라고 큰소리치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준은 중국이 받아들일 만큼에서 결정됩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면 미국은 다시 방관하고 한국은 뚱딴지 같은 통일 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기술적 결함을 보완해서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었고 앞으로 겪을 북핵 문제입니다. 이 빌어먹을 연속극의 재방송에서 달라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능력입니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수는 늘고 조만간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무기는 소형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보유를 구경만 해야 합니까? 구경만 해야 할까요? 예, 김연설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나 대만의 장진고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동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예,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 체제의 산물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 체제의 산물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핵무기 때문에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입니다.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져도 재래식 제한전쟁이 일어나고 반대로 양국관계가 나아지면 핵무기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친구가 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입니다. 2003년 리비아가 혹은 2015년에 이란이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했습니까? 강력한 제재의 효과를 말은 하지만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예, 핵을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리비아와 이란이 미국의 침략을 당해서 핵을 포기했나요? 아니죠. 핵을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핵을 포기했습니다. 협상의 본질은 선의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닙니다. 신뢰를 쌓아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도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북핵 문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상의 실패를 말하지만 언제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5년의 북핵 역사에서 협상은 짧았고 제재는 길었습니다. 협상은 자주 깜빡거렸지만 제재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제재는 북한을 핵무기 개발로 재촉했을 뿐입니다. 전쟁은 어렵고 제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해결의 당사자가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야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평화가 시대 정신이고 무능의 역주행을 막아야 합니다. 황혼이 지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를 편다고 했는데 왜 권력의 개들만 저리 요란하게 짖는가? 예, 김연철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게시판에 보니까요. CCT6206님께서 이준석 본색이라고 하는 기사를 써오셨습니다. 예, JTBC의 썰전에서 이 강경한 태도 덕분에 위안부 협상이 이 정도로 가능했다라는 망발을 했다가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는데요. 예, 권력의 개들만 지적입니다. 예, 정작 국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온갖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실종된 외교의 공백을 메꾸고 정부를 질타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엉덩이를 채찍을 치는 그러한 야당, 그러한 야당은 없고 권력의 개들만 지적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 게시판 잠깐 방문하겠습니다. 영 방문한 김에 이 맹철호님께서 지금 사진을 현수막 사진과 농성장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보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아마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몽땅 이렇게 정리해가고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요. 예,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셔서 사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고 함께 격려도 좀 해주십시다. 아, 정말 참 너무 슬픕니다. 예, 한마디로. 자, 오늘 신청곡이 지금 없는 거죠, 신청곡이. 네, 신청곡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 곡 골라서 들려드리겠고요. 현여연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꼴통 IT님께서 시를 한 편 올려주셨습니다. 유리구슬 부재 현여부대 지은이 꼴통. 유머 감각이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꼴통이라고 부르는 거 남들이 덩달아서 꼴통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양이면 듣기 좋은 이름으로 우리 바꿔가도록 하십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노빠라는 말 좀 싫어해요. 빠라고 하는 건 원래 비하하고 욕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자신 있고 당당하니까 그래 나 노빠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크나큰 비아냥으로 되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준 안 되는 인간들이 우리를 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군가가 함부로 나를 노빠라고 부르면 욕해 줍시다. 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그것밖에 없느냐? 나는 그냥 지지자야. 왜 빠냐? 네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빠로 보이냐? 이 천한 거사. 맨 마지막 말은 빼고. 예. 자, 유리구슬. 애국은 그런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의란 그런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요? 둘이 모여 연인이 되고 가족이 모여 동네를 이루고 동네가 모여 지역을 만들고 지역이 협력하여 공동체를 만들어요. 너무 당연한 걸 모른 척 하시나요? 너무 쉬운 원리를 왜 그다지도 외면하지 못해 안달이신가요? 제가 절이 없어 보인다고요? 제 안에 불온한 사상이 보인다고요? 하하,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전 유리구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바로 당신의 실체입니다. 예.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현여 부대, 예, 현여 연합이죠. 현여 부대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사상이 불온하다, 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의 눈에 비친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보고 노빠라고 부르는 건 네가 누군가의 추종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그래 나는 노빠야, 나는 노무현의 절대적 추종자고 노무현을 신으로 모셔 이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좋은 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곡 또 고르겠습니다. 예, 또 고르는 김에 오늘은 거북이의 날입니다. 뭐 이상하게 거북이 노래가 좀 듣고 싶은 날이었어요. 예,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쿨하게, 예, 거북이의 노래 쿨하게입니다. 네, 거북이가 불러드린 쿨하게였습니다. 사실 저 쿨하게란 말 썩 좋아하진 않아요. 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 상처받았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위장전술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뜨거운 것도 또 옆에 사람들 되게 하니까 참 적당한 온도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좀, 예, 깝깝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종북으로 몰릴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이 어떠한가 하는 걸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이해하는 실상 위에서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건 우리의 엄연한 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북한하고 잘 지내자라고 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북한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굴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나쁜 형제라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 동생 때려줘요. 이렇게 하는 그런 찌질하고 치졸한 그런 형제는 아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요.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갈려가지고 한쪽은 중국 눈치 보고 한쪽은 미국 눈치 보면서 서로 대리전쟁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그러한 꼴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또 여당 야당 나뉘어가지고 열심히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위에 분들 눈치를 봅니다. 그 윗분들이 누구냐.
결국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소위 이렇게 군산복합체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이 오랫동안 우리의 이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분들, 이러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패싸움시키면 그 패싸움의 이득을 지금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술에 완벽하게 휘말린 것이 저는 지금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이기는 거라고. 맞습니다. 중요한 게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겨야 되죠? 왜 이겨야 되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를 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김으로써 정치의 형태를 바꾸고 정치의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가 좀 더 낮게 사는 삶을 만들고 싶어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1%에 종속되고 봉사하는 그러한 정치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길 필요가 왜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투표하러 안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정도 전에 교황레오 13세가 레룸 노바룸,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러한 교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유명한 노동헌장입니다. 새로운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동헌장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한참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 생겨가지고 노동조합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폐단이 극에 달해서 거기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던 무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본가들이 끔찍했어요. 14살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정말 착취를 하고, 그래서 노동자 아이들이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평균 키가 150cm가 들똥말똥이고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지경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본주의가 이렇게 극에 달해서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수단이 되고 착취를 당하고, 어떤 인간은 배 터져서 죽는데 어떤 인간은 굶어 죽고, 이런 거를 교회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 그때 당시의 막시스트들은 신이 이러한 부조리를 용인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신론하고도 싸워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이 이 자본가에게도 반대하고 공산당에게도 반대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제3의 길인가요?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들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노동의 길, 노동헌장을 발표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대신해서 자본주의하고 싸우겠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적 방식이 아닌 교회의 방식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와 싸우겠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굉장히 오래된 강령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가톨릭 교도들을 탄압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노동헌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들은 굳이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정부나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교육도 잘 받았고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킬 줄 안다.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도우라고 촉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때는 워낙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100% 가난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상적인, 종북의 혐의를 쓰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는 귀족노조라는 말로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평균 급여가 정말 형편없이 낮은 그런 노동자들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대래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줄 서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잡급직들, 그것도 안 되는 노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고 130년 전에 교황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정당이죠. 정당. 야당입니다. 부자 편에 서 있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편에 서 있는 야당이기를 사람들은 바래요. 근데 안철수당 그리고 더민주의 일각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숨 쉬면서 끝을 낼 계제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한숨 쉬면서 끝을 냈어요. 일단 시그널부터 틀어놓고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죠. 우와. 예,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다은 아빠님께서 조금 전에요. 영화 동주의 스틸 사진 6종이 전격 공개되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흑백과 컬러 2가지 버전의 비교 스틸 6종이 공개가 됐다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노혜경의 그 엽세,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좀 더 전문적인 북한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요.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북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